1893년 2월 20일 마리드 곤자그의 임기가 끝났다. 회칙에 따라 세 번째는 재선되지 못한다. 데레사 수녀는 아직 선거권이 없었으므로 선거 결과를 듣고 매우 기뻐했다. 언니 아네스 수녀가 원장이 된 것이다. 폴리나는 너무 감동되어서 면회실에서 가족들의 축하 인사 때도 울기만 했다. 알랑손에서 어머니로 선택한 폴리나를 비손네에서 잃었는데 지금 31세가 된 언니가 다시 더욱 깊은 뜻에서 어머니가 되었다. 동생은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오히려 직감적으로 가르멜 울타리 안에서 마르텐과의 자매들의 입장이 앞으로 더욱 미묘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날 밤 새 원장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하느님은 어머니를 축성해 주셨습니다. 진짜 나의 엄마가 되셨어요. 언니는 언제나 영원한 제 어머니지요. 어머니의 이 아이에게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한편 엄숙한 현실을 잊지 않고 명쾌하게 덧붙였다. 앞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은혜를 모두 나눠주시겠지요. 반드시 고통이 따를 겁니다. 아네스 원장은 동생의 예상대로 곧 고통을 만났다. 젊고 경험도 없는 새 원장이 전직 원장이 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동체의 지도에서는 유연성과 친분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동체의 주요 인물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마리드 곤자그 수녀가 시비를 걸어와서 아네스 원장은 자주 울기도 했다. 아네스 수녀는 전직 원장을 수련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데레사를 그 보좌로 명했다. 데레사는 작은 사냥개인 자신의 미묘한 입장을 잘 알아차리고 있었으며 전 원장이 상처받지 않게 잘 처신해야 했다. 마리드 곤자그 수녀는 변하기 쉬운 기분파로서 흥분하기 쉬운 형이었다. 처음에는 아네스 원장을 선출하는 데 찬성했는데 그것은 아네스 원장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차츰 새 원장의 자주성을 보게 된 것이다. 이렇듯 데레사는 두 세력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또한 데레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두 수련자를 지도하는 것도 힘이 들었다. 마르타 수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7월 22일에 입회한 마들랜드 수녀는 내향적 성격으로 데레사 수녀의 지도를 피하려고 했다. 제2방 일에서 떠난 데레사에게 그림 그리는 일이 주어졌고 데레사는 어릴 적부터 대생하길 좋아했기 때문에 기뻤다. 비단에도 그렸고 벽화도 그렸다. 오랫동안 수도 공동체 안에서 숨은 존재였던 데레사는 조금씩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그림으로만이 아니고 시로도 표현되었다. 1893년 여름, 마르땡 씨는 게렌가의 별장 라미주로 옮긴다. 고요하고 자연이 아름다워서 그를 위해서는 시가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런데 레오니아는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6월 르망 방문회의 피정에 참여했을 때 다시 한번 수도 생활을 시도할 결심을 했다. 아네스 원장도 데레사도 찬성했다. 그러나 셀리나는 혼자 남을 생각에 괴로워했다. 모두가 떠났고 내 둘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졸지에 나 자신이 가족들이 잃어버린 물건처럼 보입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인생은 정말 슬프고 또 슬픕니다. 게다가 사촌 마리아 게랭도 리지웨의 가르멜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데레사 수녀는 아네스 원장 수녀의 권유로 세속에 남아있는 언니와 편지 교신을 자주 했다. 셀리나 언니,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랍니다. 다만 자신을 잊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요. 자신의 결점을 그렇게 살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낸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선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제 안에 있는 좋은 것에서나 나쁜 것에서나 말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의 은행에 저축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불리는 방법도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므로 나는 무엇이나 다 그분께 맡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남겨진 일은 오직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에요. 정말이지 아무것도 남김없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뿐이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많은 선행을 권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나의 지도자 예수님은 선행을 헤아리는 것을 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온갖 것을 행하고 그분께 무엇이든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기쁨으로 사는 것, 특히 그분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평화 안에서 모두 이용하는 것이랍니다. 결국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지요. 3년간의 수련기가 끝나면 서원 수녀는 상례대로 수련소를 떠난다. 1893년 9월 8일 데레사 수녀는 계속 수련자로 머물러 있기를 청했다. 두 언니가 이미 집회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으므로 데레사는 집회에서 투표권도 없었고 중요한 역할을 받을 권리도 없었다. 어디까지나 수학 사람으로 꼴찌였던 알랑손이나 비손네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는 이 희생 덕분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수련자를 돌보는 일이 수월해지리라고 생각되어 아네스 원장도 안심했다. 마리 마들랜드 수녀는 주일마다 30분 동안 데레사 수녀와 면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년이 되도록 자주 면담 시간의 모습을 감추곤 했다. 그 수녀를 찾은 데레사 수녀가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하면 바빠서 그랬어요 라고 대답했다. 도망치던 그 수련자는 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 데레사 수녀의 눈을 피해 이따금 다락방에 숨기도 했다. 또한 데레사 수녀는 문지기 소임의 부원장 라파엘 수녀의 보조자로서도 인내롭게 참아야 했다. 이 선배에게 습관된 버릇이 많았고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한 가지도 주관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데레사는 덕분에 아주 작은 일에서도 낮춤을 받고 싶은 자기 소망이 완전히 채워진 셈이었다. 데레사의 내면적인 모험은 다른 수녀들의 눈에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다. 당시 프랑스 곳곳에서 잔다르크의 화제가 돌고 있었다. 20년 동안 오를레앙 교구장 디팡룹 주교가 잔다르크의 시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1894년 교황 레오 13세는 잔다르크를 복자로 선언했기에 정식으로 그녀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데레사는 어릴 적부터 잔다르크를 매우 좋아했다. 그 위대한 공적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진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잔다르크를 움직인 것과 같은 열정을 자신 안에서도 느꼈습니다. 저도 영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광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고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의 영광은 곧 대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데레사 수녀는 처음으로 각본을 만들었다. 잔다르크의 극은 2부로 나뉜다. 1부는 사명, 2부는 순교와 영광이다. 데레사 수녀는 이 극의 저자이며 연출가이고 배우이기도 했다. 데레사는 수고도 마다 않고 철저히 해냈다. 잔다르크의 연극이 대성공을 한 때부터 데레사는 수도 공동체의 시인이 되었다. 몇 주 전부터 청소대 먼지와 설거지와 빨래대의 수증기로 데레사 수녀는 기침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약을 먹어도 아픈 목은 좀처럼 낫지 않았다. 그것이 때로는 가슴까지 아파왔다. 여름이 되어도 회복될 기미가 없어 가족들은 걱정하기에 이른다. 가르멜에서는 막내 동생의 진찰을 위해 사촌형 부인 의사 프란치스코 라넬레에게 부탁하고 싶었지만 아네스 원장 수녀는 마리드 곤자그 수녀의 결정에 양보했다. 전 원장은 수도 공동체가 지금까지 신세져온 코르니에르 의사의 친구였기 때문이다. 전 원장은 지금도 여러 가지를 독단으로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그 때문에 아네스 원장은 2, 3년간 무척 고생했으며 울기도 많이 했다. 이런 이유로 의사인 사촌형부는 몇 가지 약을 보내왔을 뿐이다. 이제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마르땡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가고 고용인 아우구스티노는 술을 너무 마셨다. 셀리나는 걱정이 많았다. 노인은 자주 의식을 잃었다. 5월 27일 심한 발작 후 왼쪽 팔에 마비가 왔고 이내 병자성사를 받았다. 6월 5일 심장이 발작을 일으켰고 7월 29일 태조는 고요히 잠들듯이 숨을 거두었다. 셀리나는 아버지의 마지막에 곁에 있었다. 아버지의 눈길은 생기와 감사와 애정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지혜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순간 5년 전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셀리나는 감격했다. 장례는 8월 2일 리지웨에서 치러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셀리나는 2년 동안 품고 있었던 비밀을 드디어 결정할 때가 왔다. 셀리나는 캐나다에서의 활동 생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리지웨 가르멜에 들어가 관상 생활을 할 것인가의 두 갈림길에 서 있었다. 셀리나가 망설이는 원인의 하나는 이미 마르땡가의 세 자매가 가르멜에 들어가 있다는 현실이었다. 그런데 가르멜에 들어가기까지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셀리나는 들라트로에트 가르멜 지도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답장은 예상대로였다. 네 번째 자매가 입회하는 것은 회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리드 곤자그 수녀는 셀리나의 입회를 전적으로 찬성했고 에메 수녀는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마르땡 일파를 그렇게 불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도 공동체에 아무 쓸모도 없는 예술가는 더욱 그렇고요. 가족 측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사촌 요한나와 그의 남편 프란치스코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이시도르 외숙부도 주저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어려움이 수그러지게 되었다. 피숑 신부가 찬성한 것이다. 이제 아무것도 망설일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들라트로에트 신부도 양보했고 미고냉 주교의 허락도 얻었기에 입회는 1894년 9월 14일로 결정되었다. 이제 남은 반대자는 에메 수녀뿐이다. 데레사는 하느님께 하나의 징표를 청했다. 만일 아버지가 곧장 천국에 들어갔다면 에메 수녀가 셀리나의 입회를 찬성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미사를 마치고 에메 수녀는 데레사 수녀를 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마르땡 씨 댁에 네 번째 자매의 입회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자기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신 것에 대해 데레사 수녀는 주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건강은 안 좋아지는데 데레사 수녀는 수련소의 일로 분주해졌다. 새 지원자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6월 16일에 20세나 되는 팔팔한 파리의 아가씨 마리 루이즈가 들어왔다. 마리 루이즈는 2년간 파리 가르멜에서 생활했었다. 아네스 원장은 그 지원자를 데레사에게 맡겼다. 한 달이 지난 다음 데레사는 그 지원자에 대해서 썼다. 우리와 같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별로 매력이 없는 버릇이 있어요. 마음은 좋은데 말입니다. 지금 그 지원자는 나를 좋아합니다만 나는 충고할 때면 흰 비단 장갑을 끼고 그 수녀의 마음을 부릅니다. 이제 데레사 수녀는 더 이상 제일 어린 수녀가 아니었다. 새 수련자들이 데레사의 동생이 되었고 그들과 차츰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9월 14일 네 번째 소중한 지원자가 입회했다. 셀리나이다. 두 사람은 6년 동안이나 헤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함께 지내게 되었다. 언니는 엄청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한다. 셀리나는 25살의 강직함과 독립적인 기질의 솔직한 화법이 특징이었다. 실제로 아버지의 간병과 집안 관리까지 도맡았으며 두 번의 구혼을 거절한 바 있는 셀리나가 가르멜 생활의 세세한 점까지 따라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세련된 아가씨인 셀리나는 화가 크루그의 제자로서
그 당시로는 새로운 사진 기술에 열중하고 있었다. 언니인 원장 수녀는 셀리나에게 큰 사진기와 현상에 필요한 기구를 가르멜에 갖고 오도록 했다. 제네비에브 수녀 덕분으로 축일, 서원식, 휴식 등의 사진이 귀중한 자료로 남게 되었다. 셀리나는 자기 동생에게 수도원 생활 관습을 배우면서 동생이 지난 6년 동안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보고 놀랐다. 1894년이 저물 무렵 예수 아기의 데레사 수녀가 자기 마음을 열었다. 가르멜 수녀가 된 후 6년이 지났다. 데레사는 고통을 겪으며 자신과 싸우면서도 성덕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당에서나 성모일도 때 낭독하는 대성인의 전기를 듣고 자기와 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가슴 깊이 느꼈다. 성 바올로, 성 아우구스티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고행이나 뛰어난 덕은 데레사 수녀에게는 오르지 못할 높은 산처럼 보였다. 그들에게 비하면 자신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모래알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너무도 모자라는 점이 많았다. 묵상 기도 때에도 졸고 있지 않은가. 데레사는 그러한 현실 앞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성덕이란 자기에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하고는 미지근한 생활로 물러앉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데레사는 첫 영성체 때 결심한 대로 결코 낙담하지 않았으며 하느님은 이루지 못할 일들을 바라게 하지 않으신다는 십자가의 성료 안의 가르침을 믿었다. 데레사 수녀는 깊이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 19세기 말에는 많은 발명과 발견을 이룩한 시대이다. 전기, 전화, 자동차, 사진 등등. 데레사도 이탈리아 여행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즐거워했으며 삽시간에 백화점 옥상까지 갈 수 있었다. 성덕에 이르는데도 같은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생각이 데레사의 머리를 스쳐간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젊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 셀리나가 갖고 온 수첩 하나는 갤랭시 댁에 있던 것인데 거기에는 성서 몇 구절을 옮겨 써놓은 것이 있었다. 어느 날 데레사는 그 중에서 다음의 성구가 마음에 와닿았다. 가장 작은 자는 내게로 오너라. 강렬한 빛이 환하게 비춰졌다. 이 가장 작은 자란 데레사 자신이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것 같다. 데레사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신뢰하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이 작은 자를 하느님은 어떻게 맞이해 주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사야 예언자는 말했어요. 젖먹이들은 그의 등에 업혀 다니고 무릎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어미가 자식을 달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서강이 비쳤다. 데레사 수녀는 온통 감격과 기쁨에 휩싸였다. 자신이 찾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바로 이것이었다. 말하자면 예수 친히 당신 팔에 자기를 안고 성덕의 산꼭대기까지 가주시는 것이다. 데레사는 이러한 멋진 현실에서 다음의 교훈을 얻었다. 하느님의 팔에 안겨가기 위해서 자신이 작은 자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더욱더 작아져야만 한다. 데레사의 마음에 깊은 감사의 정이 솟구쳤다. 나의 하느님, 뜻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당신의 자비를 찬미합니다. 데레사 수녀는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하고 확신을 얻은 것을 기뻐했다. 티베리아 호수 위를 걸었던 베드로 사도처럼 용감하게 신뢰와 사랑의 파도 위로 나아가야 한다. 데레사의 자금과 약함, 그리고 부족함이야말로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 바로 거기서 주님 자비의 사랑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데레사는 편지 서명에 가장 작은 데레사라고 썼다. 1894년 겨울, 어느 저녁 휴식 시간에 마르땡가의 자매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말솜씨 좋은 막내 동생은 비손네 집에서의 추억을 재미있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리아가 원장 폴리나에게 청했다. 수녀들의 축일에 데레사한테 짧은 시를 쓰도록 부탁하고 있지만 이제는 자기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쓰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이 천사는 지상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고 그 재미난 추억들을 남겨놓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큰 손실일 거예요. 아네스 원장은 잠시 망설였다. 자서전을 쓰는 것은 가르멜의 관례가 아니었다. 더욱이 젊은 동생은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마리아는 자꾸 청했다. 데레사는 웃고만 있었고 모든 수녀들이 데레사를 놀려댔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낼 만한 재능이 있을까도 문제였다. 마침내 아네스 원장 수녀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어린 시절을 쓰도록 명합니다. 하지만 제 일을 모두들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명령이니 따라야 했다. 시간을 내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한 달이 금방 지나갔으며 1895년 1월에 데레사 수녀는 그 일을 시작했다. 보통 밤기도가 끝난 취침 전과 축일에 겨우 시간을 냈으며 초등학생이 쓰는 30쪽 정도의 값싼 공책을 받았다. 창고에서 찾은 헌 책상과 걸상을 수실에 갖다 놓고 별로 밝지도 않은 등잔 심지를 바늘 끝으로 돋우면서 써내려갔다. 데레사 수녀는 미리 계획도 초서도 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영감대로 써내려갔다. 제 인생의 이 시기에서 저는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갖가지 시련으로 저는 성숙해졌습니다. 모래 속에서 굳세어진 꽃처럼 머리를 듭니다. 그리고 시편 22장 말씀이 제게도 실현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나이다. 아네스 원장 수녀의 명령은 때를 맞춘 것이었다. 마침 하느님의 자비를 갓 발견했을 때였기에 데레사 수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지나간 여러 가지 고통에 관해 쓰면서 사랑이신 하느님이 자기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닫는다. 어머니의 죽음도 언니들의 가르멜 리페로 헤어지게 된 것도 자신의 병이나 청춘의 고민, 소심증의 고통, 아버지의 순환, 그리고 가르멜 리페 때의 가시덤불 같은 장애들,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소중히 다루어 주셨다. 공책 6권을 쓰면서 데레사는 오직 한 가지만 노래하고 있었다. 그것은 주님의 자비의 업적이었으며 이는 곧 데레사 자신의 마니피캇이었다. 자서전이라기보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의 이야기다. 미친 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고통도 행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께서 죄인을 당신의 벗으로 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오직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느님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1895년을 데레사 수녀는 순명의 공책과 정답게 지냈다. 셀리나는 작은 6권의 공책이 하나하나 완성되는 대로 제일 먼저 읽었다. 어느 날 셀리나는 감격해서 말했다. 이것은 인쇄해야 돼. 언젠가는 반드시 매우 필요할 거야. 그러자 데레사는 웃으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문학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다. 1895년 6월 9일 삼위일체 축일 미사 중에 데레사는 하느님의 자비의 사랑에 내 몸을 희생으로 봉헌해야겠다고 느낀다. 이것은 강한 확신으로 마음에 다가왔다. 그래서 성당을 나오자 셀리나를 데리고 원장 아네스 수녀에게 면담을 청한다. 데레사 수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감동과 설렘으로 말을 잘 잇지 못하는 듯 했으나 셀리나와 함께 사랑의 몸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분주했던 원장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고서 즉시 허락했다.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데레사 수녀는 셀리나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열정에 타는 눈으로 자신의 계획을 간단히 말했다. 죄인들이 받을 벌을 자기가 대신 받을 것을 정의의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희생물로 바친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셀리나와 함께 미소의 성모님 앞에 꿇어앉아 읊었다. 나의 하느님,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이여,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당신을 사랑하게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연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풀어주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성심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나라에 저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그 영광에 이르고자 합니다. 즉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오나 제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 주님, 당신이 저의 성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 당신의 자비 깊으신 사랑에 제 몸을 희생으로 바칩니다. 부디 저를 끊임없이 태워주십시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제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당신 사랑의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순교가 주님과의 만남의 준비가 되어 저를 죽게 하시어 신속히 당신 곁에 날아가 자비 깊으신 당신 사랑에 한없이 안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서 제 사랑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날까지 저는 숨 쉴 때마다 거듭 이 봉헌을 되풀이하겠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서 6월 14일 금요일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시작했을 때 데레사는 갑자기 하느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이 죄어드는 것 같았으며 온몸이 불 속에 던져진 느낌이었다. 저는 사랑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한 뜨거움 때문에 1분 1초도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895년 10월 17일 피정을 마칠 무렵 데레사 수녀는 원장 수녀의 부름을 받았다. 21살의 신학생 모리스 벨리에르가 가르멜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나의 구원과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이에 연관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으로 도와줄 가르멜 수녀 한 분을 소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아네스 원장은 젊은 동생에게 그 사명을 부탁했다. 데레사 수녀는 기뻐하며 감격했다. 정말 하느님은 자신의 소망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주신다. 데레사는 오래전부터 신부 형제를 가지는 꿈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두 오빠가 태어나자마자 죽었기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22세가 된 지금 동년배의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신부가 될 준비뿐 아니라 선교사를 지망하고 있었다. 일찍이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새로 난 기분이었습니다. 데레사는 곧 벨리에르 신학생을 위해 특별 기도문을 지었다. 이제부터 그를 위해 자신의 기도, 고통을 바치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충실하게 일상 임무를 다할 것이다. 벨리에르 신학생은 11월에 의무 병역으로 출발한다고 엽서로 알려왔다. 그는 새 여동생이 온 힘을 다해 작은 희생들을 수없이 바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것은 데레사가 죽은 후에만 밝혀지겠지만 가령 의자에 앉을 때 등을 기대지 않고 다리를 틀지 않는다든가 더운 여름에 남의 관심을 끌지 않도록 얼굴에 땀을 닦지 않고 추운 겨울에 동상으로 괴로워도 손을 녹이려 하지 않는다든가 또 부탁받은 작은 일에 곧 응하고 면회실에서 될 수 있는 한 눈에 안 띄게 하는 것 등이었다. 읽고 있던 책을 빌려가도 돌려달라는 재촉을 안 했으며 자신이 지은 시의 사본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가난을 지키고 있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애썼고 묵상 기도 동안 성당 벽에 시계를 보지 않았고 휴식 동안 필요 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 등 이러한 아주 작은 숨겨진 희생들이 하루 종일 몇 주간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데레사는 매 순간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자신을 잊고 싶었다.
주님 때문에 아주 작아지고 싶어라. 나를 잊고 당신만을, 오직 당신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라. 이 말은 데레사가 온 마음을 다해 쓴 것이다. 성탄 전 데레사는 축일 계획 책임자로 간단한 극을 준비했다. 원장 축일이 곧 이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거기에 주력할 참이다. 성탄극에서 성자께서는 26명의 가르멜 수녀의 마음을 구걸하러 오신다. 구걸하시는 분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성가로 데레사 수녀는 가장 멋진 사실을 노래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어린아이로 낮춰진 하느님이 인간의 사랑을 구걸하신다는 감격스러운 신비이다. 1월 21일 원장 수녀 축일을 위해서 에집트의 피난이 상연된다. 에집트로 가는 피난길에서 성 가족은 산적과 만난다. 그 두목의 아이가 문둥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의 몸을 씻은 물에 문둥병 아이를 넣으니 즉시 나았고 산적들은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등 익살스런 장면들이 펼쳐진다. 축일 전날 저녁 묵상을 하러 성당에 들어갈 때 데레사는 아네스 원장 수녀 앞에 꿇어 추억의 공책을 바쳤다. 원장은 펼쳐보지도 않고 책게에 넣어버렸다. 그러나 젊은 동생은 읽으셨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라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마지막 공책에서 23살이 된 데레사는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았고 하느님 사랑에 자신을 봉헌한 지 반년이 지났다. 하느님께 저를 바칠 수 있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어머니, 제 마음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아시지요? 사랑이 제 안에 계시며 저를 감싸주시는 듯 느껴집니다. 순간마다 자비의 사랑이 저를 새롭게 하시며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죄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연옥의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께 충실치 못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사랑이 온갖 사건 속에서 선익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슬프게 할 만한 것들을 즉시 태워버립니다. 마음에 남는 것은 오로지 겸허한 깊은 평화뿐입니다. 가령 묵상하다 조는 것도 유프 신부에게 꾸중을 받아도 조금도 마음 쓰지 않았다. 묵상 기도 때나 영성체후 감사 기도 동안 졸아도 7년 전부터 슬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심이나 충실함이 모자란다고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은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고 있을 때도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귀여우니까요. 데레사는 결론을 얻었다. 이제 저는 아무 소망도 없어요. 아버지는 천국에 계시고 셀리나는 가르멜에 들어왔고 신부 오빠도 갖게 되었으니까요. 저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제 임무의 전부입니다. 부탁받은 작은 공책 끝에서 데레사는 자신의 장래에 관해서 생각한다. 이 작은 하얀 꽃 이야기는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 멀지 않아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사이곤 가르멜에 갈 것인지 그것은 전혀 모를 일이지요. 뚜렷이 아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계속 저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안내하는 것은 위탁의 길입니다. 1월에 새 지도신부로 모파 신부가 임명되었다. 셀리나와 삼위일체의 마리아 수녀는 서원할 때가 다가왔고 데레사의 사촌 성체의 마리아 수녀도 차기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예식들은 당연히 현 원장 아네스 수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했다. 원장 수녀는 2월 20일로 이제 곧 임기가 끝난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방해가 생겼다. 수련장 마리드 곤자그 수녀가 새 지도신부의 의견에 반대하여 서원식을 연기시키려고 했다. 이유는 선거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거 후에 두 수녀의 서원을 받아들일 예정이었다. 게다가 또 제네비에브 수녀를 사이곤 가르멜에 파견할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마르땡 자매 4명과 사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5명은 공동체의 약 5분의 1을 차지해 자칫하면 수도단체가 둘로 갈라질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리드 곤자그 수녀를 지지하는 무리와 마르땡 자매를 지지하는 무리로 결국에는 제네비에브 수녀의 서원도 사촌의 차기식도 연기되지 않고 아네스 원장 수녀가 이 2 수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셀리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데레사는 셀리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긴 편지를 썼다. 마침내 제네비에브 수녀가 2월 24일에 서원하고 3월 17일에 검은 수건을 썼고 사촌 마리아의 차기식도 있었다. 1896년 3월 21일 리지웨 가르멜에서는 고요한 흥분이 감돌고 있었다. 3년에 한 번씩 있는 원장 선거일이 된 것이다. 1893년 3월부터 3년간 가르멜 수녀 3명이 공동체를 떠났다. 한 수녀는 천국으로, 한 수녀는 사이공 가르멜로, 또 한 수녀는 정신 상태가 나빠져 르망의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젊은 3사람이 새로 입회했다. 선거일에 24명의 수녀 중 선거권이 있는 16명만이 성당에 모였고 다른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다. 마리 드 곤자그 수녀와 아네스 수녀의 가결표가 결정되지 않아 7번의 투표로 간신히 마리 드 곤자그 수녀가 선출되었다. 아네스 수녀는 라파엘 수녀와 함께 고문이 되고 천사의 마리아 수녀는 부원장을 유임했다. 데레사는 성당에 들어가 마리 드 곤자그 수녀가 원장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선출된 원장은 지금까지 하던 수련장의 책임도 계속했으며 보조자로 데레사 수녀를 선택했다. 데레사 수녀는 순종으로 이 선택을 받아들였지만 매우 미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 시기야말로 가르멜 생활에서 위탁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였다. 데레사는 수련소의 공식 장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책임을 져야 했다. 데레사 수녀는 언제나 수련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이것을 수련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 수련자들을 더 깊은 관상생활로 이끄는 것은 데레사의 힘에 붙이는 일이었다. 언니 셀리나와 사촌 마리아는 데레사의 지도에 약간 반발을 느끼고 있었다. 상냥하고 선의는 있으나 너무 엄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마리 마들렌드 수녀는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더욱이 원장은 변덕스러운 성품이었으며 실상이 젊은 보자 수녀는 수도의 법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었다. 원장은 데레사가 오늘 한 일을 내일 취소해버릴 수도 있었다. 데레사 수녀의 유일한 희망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 즉 자신과 자기의 어린 양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만 의지하고 있었다. 데레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함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주님, 저는 너무 작아서 당신의 아이들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꼭 저를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하신다면 부디 저의 작은 손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저는 당신께 안기어서 눈을 떼지 않고 제게 양식을 청하는 이에게 당신의 보화를 건네주겠습니다. 이러한 정신과 삶의 방식으로 데레사는 평화를 간직하고 미묘한 임무를 해낼 수 있었다. 고통당하면서도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 힘입니다. 데레사는 날마다 오후면 30분 동안 수련자들을 모아 가르멜의 해칙, 회원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과실을 지적했다. 그 모임은 활기찬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에 누구도 지루해하지 않았다. 젊은 수련장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비유로 설명했다. 데레사 수녀는 여러 가지에서 설명이 될 상징들을 이끌어내는데 재간이 있었다. 특별한 양성 교육을 받지 않은 데레사는 직감적으로 행동했고 오로지 상대방을 소중히 대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이 교육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 수련자들은 데레사 수녀에게 무엇이나 털어놓았고
때로는 자기들의 지도자의 결점도 지적했는데 데레사는 이런 분위기를 기뻐했다. 샐러드에는 설탕보다 초가 더 좋습니다. 데레사는 자신이 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양들을 사랑하였기에 유약한 지도는 할 수가 없었다. 저를 싫어해도 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말할 겁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제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데레사의 가르침의 중심은 역시 자신이 체험한 작은 길이었다.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사랑의 길. 복음의 중추인 이 문제에 있어서는 뛰어난 지도자로 드러났다. 데레사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다루었다. 데레사는 각자에게 맞는 지도를 했다. 가령 삼위일체의 마리아 수녀에게는 운동이 필요하기에 다락방으로 팽이를 돌리러 보냈고 셀리나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헤르망스 수녀를 피해 다른 길로 다니지 않도록 일러주었다. 이 신경증 수녀는 셀리나 수녀를 만날 때마다 이를 부탁했기 때문이다. 또 마리드 곤자그 수녀를 늑대라고 하는 수련자를 데레사 선생은 엄하게 나무라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평균 나이 25세 반인 이 작은 무리 속에서 데레사는 언니이자 어머니였다. 젊은이들끼리의 휴식 시간에는 흉내내기 등으로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보조자이긴 했지만 이 양성의 임무는 인간 연구에 퍽 도움이 되었다. 데레사의 슬기로움은 이 경험에 의한 것이었다. 수련소의 책임 외에도 데레사 수녀는 제2방을 도왔으며 그림도 그리고 빨래방에서 마리 요셉 수녀를 돕기도 했다. 이 38세의 수녀는 신경질적이어서 모두가 멀리하고 있었다. 아무도 빨래방에서 그 수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데레사 수녀만 함께 일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데는 예외도 차별도 없다. 마리 요셉 수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므로 데레사 수녀는 미소나 작은 편지로 그 수녀를 고립된 상태에서 구해내려고 노력했다. 4월 3일 성목요일 밤 12시까지 성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눕자 데레사는 곧 자기 입안으로 치밀어 올라오는 뜨거운 액체를 느꼈다. 손수건으로 그것을 받았으나 이미 방의 등잔불은 꺼져 있었으므로 토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잠을 자고 5시 45분 기상 신호에 일어났다. 토한 것은 역시 다량의 피였다. 신랑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리는 징표이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신 사랑하는 분을 어찌 두려워하랴. 성금요일 성무일도를 읊은 후 원장은 수도 공동체에게 형제애에 관한 짧은 훈화를 했고 수녀들은 서로 용서를 청했다. 순번에 따라 데레사 수녀는 원장 마리드 곤자그 수녀에게 인사하고 밤에 일어난 일을 보고했다. 그러나 저는 괴롭지 않으니 특별한 대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부탁입니다. 원장 앞에 꿇어있는 데레사의 상태를 원장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데레사 수녀는 단식을 계속했으며 찬바람 부는 곳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바깥 창문의 유리를 물로 닦았다. 그때 저는 가르멜의 엄격함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고 천국에 갈 희망에 힘입어 그윽한 기쁨에 잠겨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의 마리아 수녀는 간호소임을 돕고 있었으므로 데레사 수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찬바람 속에서 일하고 있는 데레사 수녀를 보고는 이 일을 다른 이와 바꿔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데레사 수녀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아네스 수녀님한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밤이 왔으며 전날 밤과 같은 각혈이 또 있었다. 두 번째 각혈을 알고 원장도 간혹의 수녀도 걱정하기 시작했다. 겨우 사촌 형부 프란시스코에게 진찰이 허락되었다.
의사가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에서 사순절 동안 매일 밤 배가 고팠던 사실이 밝혀졌다. 진찰을 하기 위해 격자의 창구에 얼굴을 내밀고 두꺼운 수도복을 입은 채 프란치스코의 청진기로 진찰을 받았다. 각혈의 원인은 아마 목에 혈관이 터졌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의사는 몇 가지 약을 복용할 것을 명했다. 데레사 수녀는 그 약의 효과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기쁨은 여전했다. 머지않아 사랑하는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